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김동현입니다. 2019년 시작과 함께 민선 7기 오거돈 부산시장이 참 많은 비전들을 시민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일단 동남권 관문공항 그리고 부산 대개조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눈에 띄는데요. 그 외에도 참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고 이걸 어떻게 좀 우리 시민들이 받아들이면 될지 세 분과 함께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입니다. 예,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어서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끝으로 양미숙 부산 참여연대 사무처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세 분과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있습니다. 오거돈 시장님,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거돈 시장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 보조를 맞춰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부산시는 상반기에 시 재정의 61%인 6조 원가량을 조기 집행하고 민생 경제를 위한 추경을 3월에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광급 본사를 최대한 앞당겨 발전함과 동시에 지역업체의 이익감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오 시장은 부산시정의 3대 역전 사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현재 김해 신공항 확장으론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이 불가능할 것으로 결론 내리고 상반기 안에 신공항 방향을 확정 지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공정한 검증을 요구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기구를 구성해 홍보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800만 부울경이 영원하는 동남권 관문공항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설득하겠습니다. 부산 대개조 프로젝트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도심 발전을 가로막아왔던 경부선 철도에 대해서 지하화 사업을 통해 원도심과 서부산의 부활을 추진하고 북한 통합 개발도 한층 속도를 내기로 했다. 2030 세계 박람회를 북한에 유치해 해양 수도로 도약할 기회도 잡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유치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별 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할 의향을 밝혔다. 부산시는 대내외적으로 만만치 않은 현안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 4급 이상 직위 3명 가운데 2명을 물갈이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네, 확실한 건 2019년 들어서 오거돈 시장이 굉장히 좀 바쁘게 움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뭔가를 비전을 보여주고 선명성을 유지하고 본인의 정치를 하시나, 본인의 정책을 보여주시나 이런 기대는 일단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좀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이제 경제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말씀하셨는데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6조 원 정도를 먼저 조기에 투입해서 뭔가 이게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자,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요, 부 시장님? 일단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예, 정책을 맡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네. 송구스럽게 그지없습니다. 금년 또 경제 성장 전망을 보면은 예년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부산의 경우 한 2.0 그리고 부울경 전체로도 아직 조선이나 자동차 이 경기가 완전히 살아나지 않아서 예. 작년보다 조금 나지 못한 수준으로다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 전체로도 작년하고 유사한 수준. 그러면 결국은 경제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좀 서민들이 좀 살기 어려운 걸 좀 덜어주고 그다음에 또 부산의 경우에는 미래의 먹거리를 위한 어떤 투자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좀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네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중에 일단 시 재정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투자하겠다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물론 이제 재정은 목표에 따라서 연중 균등하게 집행하는 게 기본적이나 사실 좀 어려운 경우에는 좀 땡겨서 앞으로 마중물의 역할을 좀 해주는 게 하나의 정책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하고 그다음에 금년에는 좀 여러 요건상 저희가 교부세도 좀 많이 확보했고 또 국비도 좀 확보한 게 많고 이러다 보니까 재정에 좀 조기에 조금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일정 규모 이상의 추경을 통해서
또 여전히 뭐 부산 경제의 그 성장 모멘텀이 네. 잃지 않도록 그렇게 투자를 해나가겠다 하는 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경제를 감안해서 마중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조기 집행하고 추경도 뭐 3월에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뭐 긍정적이시겠죠? 예, 저는 뭐 적극적으로 그런 재정 정책을 펼쳐 나가는 거는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경제 정책에 기반한 거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고 또 같은 정당의 어떤 지방정부 아닙니까? 그럼 예.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건 맞다. 근데 저는 좀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게 사실 2004년 참여정부 이전에 저희 중앙정부가 보통 조기 집행 비율이 한 40% 후반대였습니다. 그런데 네. 참여정부 들어서면서부터 그게 50% 초반으로 올라가고 그래도 50%대를 유지를 하다가 그 이명박 정부 때 이제 747 공약을 강행하면서 그때부터 60%로 확 뛰어가지고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 예. 말은 뭐냐면 이게 거품이 낄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명박 정부 때는 그걸 지방 정부들에게 강요할 뿐만 아니라 인센티브까지 주고하면서 경쟁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 같은 경우는 막 목숨을 걸고 조기 집행을 했죠. 근데 그 결과 지방채를 엄청나게 발행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결국은 예산 건전성이 뚝 떨어져서 인천시가 빚더미에 앉는 그런 결과를 낳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이런 것들도 좋은데 좀 뭔가 그런 것들을 가지면서 좀 완급 조절을 해나가고 부작용을 좀 최소화해 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들은 하면서 저는 좀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하지 않으면 뭐 부산시도 사실 지방채 문제나 이런 것들로 많은 빚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의 예산 건전성이 좀 악화될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할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뭐 낯선 정책은 아닌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늘 그랬죠. 왜냐하면 예. 2017년만 해도 68% 부산시가 예산 조기 집행했고요. 그랬죠. 2008년도 그 경제위기 때는 83%였습니다. 이건 엄청난 거죠. 그런 것들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저는 한편에서는 이렇게 60% 정도 초반대가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예산 집행한다고 해서 과연 체감적인 효과들이 나타날까 이런 데 대한 좀 의문점도 뭐 사실 있긴 부시장님 합니다. 따질 부분은 계속 따지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채 발행 뭐 예, 예. 함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일단 지방채 발행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일단 그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재정을 투입을 하면 재정 혼자만의 효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런 분위기를 탈 수 있도록 이 민간 투자도 같이 조인할 수 있도록 예.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나가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각종 그 민간 사업들이 어떤 게 막혀 있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규제나 뭐 이런 것들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재정의 마중물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 시 재정을 통해서 다 끌고 가겠다는 것은 아니고 예. 부산시에 있는 그 투자 역량, 그 민간 투자를 더 빨리 끌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디까지나 마중물이지 이게 예. 뭐 중심이 되는 건 아니다. 예. 이런 학술적인 차원에서도 저도 이제 몇 가지 사실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아니면 효과가 없을 가능성을 좀 학술적으로는 어떻게 보나 싶어서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학술적인 차원에서는 대부분 이런 종류의 조기 집행이 GRDP나 GDP 같은 것들의 성장을 일정하게 끌어온다 이런 걸로 확인은 되기는 했습니다. 예, 뭐 양 차장님께도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예, 먼저 그 오거돈 시장께서 새해 들어 내놓은 수많은 정책들이 잘 진행되어서 부산의 이제 다양한 분야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예. 뭐 교수님하고 부시장님께서 뭐 큰 흐름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또 이제 현장에서 보는 좀 분야별로 부분적인 네네. 걸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겠다고 하시면서 내놓은 사업 중에 이제 센터 미주구 도시 첨단 산업단지 개발을 이제 조기에 좀 추진하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회적 일자리 15만 개를 이제 창출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중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뭐 태스크포스 팀도 운영하겠다 하셨는데, 사실은 뭐 이전의 정권이랑 특별히 달라진 건 안 보입니다. 예를 들어 센터 미주구 같은 경우 또 개발 사업으로 토건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또 부산의 경기를 한번 살려보겠다는 건데, 근데 지금 이제 풍산과 관련해서는 센터 미주구와 관련해서는 풍산 대기업과 노동자의 갈등 문제, 그리고 난개발 문제, 그다음에 그린벨트 해제 문제, 그다음에 공공성 문제에 대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방향이 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나올 것을 기대합니다만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일자리를 15만 개를 창출하면서 재정을 1조
11억을 4,501억 원을 집행하겠다 하셨는데 네. 그걸 사실 단순한 수치로 나눠보면 1년간 한 명당 760만 원 정도의 급여 그리고 한 달에 63만 6천 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 단순히 나눠보면요. 그렇죠. 네. 단순히 나눠보면 이건 정말 단순하게 이제 수식적으로 했을 때 그렇다면 또 이전에 좀 이제 저소득층이나 청년들의 단기 알바 이렇게 질적인 문제가. 담보하지 못하는 그래서 좀 지속 가능하고 그다음에 좀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점에서는 정말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네. 그런데 물론 이제 제로페이 같은 경우에도 도입 초기라서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보완도 있을 거고 기술적으로 보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중소상공인들에서는 저 연매출 8억 원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신이 안 되고 체크카드만 되는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아까 말했던 사회적 일자리나 뭐 센터 미지구나 중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줬으면 좋겠고 이전에 그 서병수 시장도 2017년에 중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예. 몇백을 투자했는데 그러면서 대형 할인마트나 대형 이마트 타운 같은 건 허락을 해줬다는 거죠. 그러면 중소상공인들이 정착하고 활성화될 수 있게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태계는 보전하거나 활성화시키는 데는 뒷전이고 재정만 지원한다면 네. 오히려 재정만 낭비하는 꼴이 될 것 같아서 예.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하셔서 새해에 더 많은 좀 꼼꼼한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문 한 3가지 정도 해주셨는데 예, 답변을 뭐 센터 미지구, 일자리 문제 그리고 중소상공인 살리기 문제 이 3가지를 네, 개괄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예, 같아요.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중소상공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하늘에서 그 썩은 동아줄 수십 개 내려봐야 아무도 구제받는 사람 없다. 튼튼한 동아줄 하나가 중요하다. 요약하자면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진짜 그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정책이 한 가지라도 있으면 중소상공인이 도움받지 않겠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도 이제 정책을 담당하는 일원으로서 늘 그 말을 명심하면서 정책을 하고 있는데 네. 환경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저는 이제 그 부산은 특히 다른 데에 비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경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고용을 많이 창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산의 입장에서는 이분들을 잘 해주는 게 성장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려울 때는 꼭 2가지를 이제 그 소상공인한테 2가지를 해줄 수 있는데 하나는 비용을 절감시켜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손님이 더 많이 찾아오는 그 소상공인 그 시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비용 측면에서는 일단 금융 비용으로 해서 금융을 좀 얻기 어려우신 분들한테 소상공인 그 보증을 갖다가 작년에 비해서 작년 2천억인데 한 4천억 정도로 크게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집행이 그 2천억이었을 때도 집행이 잘 됐고요. 그래서 4천억을 하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집행이 비교적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집행 상황을 잘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이제 또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도 이제 요즘에 그 아르바이트 쓰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이렇게 해서 뭐 우리 많은 요즘에 최근에 음식점 가보면 자동 주문기라고 현관에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봐도 최저임금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도 또 좀 약간 설치할 수 있는 걸 갖다 지원해 주는 걸 또 시 정책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마케팅 관련되는 것도 또 판로를 좀 열어줘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그 소상공인 트렌드가 이 메일로다가 이렇게 그 주문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사람들이 직접 들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환경도 좀 많이 열어줘야 되겠다라는 게 저희 생각에 있고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부산이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부산을 만드는 게 모든 소상공인들을 그 즐겁게 해주는 그 정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용을 줄이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과 마이스 이런 쪽에 관련해서 전시 컨벤션 이런 쪽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부산을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고요.
특히 그 일본 관광객 숫자가 최근에 뭐 한일 관계에 영향을 받아서 좀 줄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한중 관계도 원활하지 못해가지고 사드 이후에는 중국 그 관광객들이 크루즈를 통해서 몇천 명씩 들어오던 게 많이 줄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빨리 복원을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시장님하고 예, 중앙정부에 열심히 얘기도 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 도시 외교를 통해서 네.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 그 센텀 2지구하고 일자리 문제는 센텀 어떤 걸 언급해? 센텀 2지구의 경우는 예, 궁극적으로는 예, 첨단 3단을 조성해야 되고요. 부산의 경우에 보면은 예, 3단을 새로 설치할 데가 없어갖고 이제 그 센텀 2지구가 대안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까 그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공공성이 강화되어 있는 게 개발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이제 관련되는 제반 문제, 그 다음에 풍산과 노동자의 문제 이런 것들은 선결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예. 것들이 원만히 해결된 그런 과정 속에서 예, 산단이 개발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산단에 관련돼서는 그 저희가 그 센텀 2지구가 센텀 1지구와 마찬가지로 첨단 산업을 육성시키는 그런 쪽으로다가 이제 그 활용을 하는데 아직까지 그 구체적으로 그 계획은 지금 완성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다 파악을 하고 있고 들여다보고 있다. 예. 이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좀 같아가지고. 드릴 말씀이 있죠. 왜냐하면 예. 저는 좀 소상공인 문제나 결국은 일자리 이 문제는 저는 좀 일자리나 소상공인의 불편이 어디 있냐에 아주 이 미세한데 좀 초점을 두기보다는 결국은 소상공인들이 못 살고 그다음에 일자리가 창출 안 되는 이유는 보다 큰 산업적인 기반에 큰 물이 고여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물을 어떻게 만들 건가, 그러니까 큰 먹거리에 큰 덩어리를 어떻게 만들 건가에 저는 좀 초점을 맞추는 게 오히려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자꾸 가려운 거 끌어주는 형태로만 가서는 곤란하다. 결국 서병수 시장 체제나 그 이전에 지방정부 체제가 했던 것들은 그런 가려운 것들만 끌어주다 보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20몇 년 만에 정권이 바뀌었으면 좀 큰 덩어리에 그 큰 물을 어떻게 준비할 건가에 대한 좀 고민이 저는 좀 빠지지 않느냐 생각이 있습니다. 부시장님 그 대신에 제가 큰 얘기 먼저 좀 하겠습니다. 관문공항 얘기를 넘어가야 돼서 같이 뭐 녹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동남권 관문공항에 대해서 오거돈 시장님이 계속해서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 점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봐주셨으면 좋겠는지 짧게 한 말씀 여쭙고 그다음에 질문사항 한번 청해 듣겠습니다. 예. 네. 일단은 동남권 관문공항은 일단 첫째는 공항으로서의 안전성을 충분히 담보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안전성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소음 문제가 충분히 검토돼 있지 않았다. 그다음에 활주로와 관련돼서 이 장애물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돼 있지 않다.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 공항 확장을 통해서 그 충분한 그 여객 수요를 감안해서 건설되는 그 건설 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평강청 등 주변의 환경 관련되는 것들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뭐 수없이 많은 보도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국토부가 계속 강행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이것을 더 이상 국토부에서는 이제 못 믿겠다. 결국은 총리실에서 갈등 조정을 하는 총리실의 기능을 활용해서 이 부울경 3개 그 시도지사님들의 공동 청원으로다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제 경제부시장으로서 이 동남권 관문공항에 대한 거는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남권 경제 전체를 이렇게 병목 현상을 유발시키는 그런 장애가 되고 있다. 예를 들면 부산의 경우 부산과 부울경의 경제의 특징은 경기 부침이 굉장히 심합니다. 한창 잘 될 때는 막 6, 7% 성장하다가 잘할 때는 3%, 마이너스 3% 막 이래 성장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중후장대 산업으로다가 산업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첨단 산업이 잘 적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첨단 산업은 대개 항공 화물에 의존하는데 김해공항은 화물 처리가 거의 0% 수준입니다. 전부 다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첨단 화물을
다 인천공항을 통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결국은 여기에 첨단 산업이 입지할 수 있는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 불리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부울경은 어떻게 되냐면 그 글로벌 경기가 중후장대 산업하고 잘 갈 때는 예. 괜찮지만 잘 안 좋을 때는 어려움을 계속 겪어야 됩니다. 이 어려움을 겪을 때 대개 산업 구조가 변화가 되는데 이런 산업 구조가 변화가 되지 못해요. 또 특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화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간다고 하는 거는 또 다른 산업의 의미가 있습니다. 부산은 지금 10년의 그 금융중심 정책을 하고 있는데 금융이라고 하는 거야말로 인적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지만 세계적인 그 금융 도시인 싱가포르하고도 직항 항로가 열려 있지 않는 여기에 어떻게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최근에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 문제에서도 상당히 많은 게 메일 오더, 이커머스, 전자상거래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보면 상당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그 항공 화물을 전혀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자상거래에 그 기반을 둔 그 새로운 산업이 여기에 입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 그 동남권 관문공항에 대한 문제는 이 그 부울경 경제 전체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수도권 균형 발전 차원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국토부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1공항 그 허브공항 인천공항 정책은 사실상 국토부 생각대로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국제회의가 기장에서 열려서 가봤는데 상당히 많은 분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오신 게 아니고 저희하고 후쿠오카 공항이 워낙 많은 교류가 있다 보니까 후쿠오카 공항을 통해서 오고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봤을 때 동남권 관문공항을 건설하지 않으면 상당히 많은 시장을 일본 규슈에 잠식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 근데 교수님. 문제는 지금 이제 유 부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정말 다 옳고 다 맞아요. 다 맞는데 과연 저는 부산 시민이 그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이 문제는 완전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여론조사를 해보면 여전히 뜨뜻미지근한 여론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오거돈 시장님이 사실 이번 그 9일날 그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대한민국을 설득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설득하기 이전에 부산 시민부터 먼저 설득하고 불경 시민들을 먼저 설득하는 작업들이 저는 진행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결국은 부산 시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런 겁니다. 김해 신공항 지금까지 잘 이용해 왔고 접근하기도 가덕도에 비해서 좋은데 왜 굳이 그거를 하냐? 결국 비행기 이용하는 사람들 몇 된다고 그러냐라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모르는 거죠. 물류 산업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물류적인 관점에서 경제성이 얼마나 있는 건지 그게 왜 중요한지를 이해를 잘 못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설득들이 우리 부산 안에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동남권 안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대한민국 전체를 설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가적인 이익 차원에서 어떻게 동남권 신공항이 기여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좀 논리를 개발하고 그것들을 홍보해 나가는 작업들이 없으면 저희들만 아는 사실이 그냥 치부되고 말지 않을까. 사실 김해 신공항 안 된다는 것에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죠. 그런데 가덕이 답이어야 되느냐. 아까 저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쭉 요모조로 짚어주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참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봤을 때 어떤 한 경제가 커 나가면 대개 그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공항을 내리게 짓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공항 경제권이 형성되다 보니까 공항이 추가적인 거는 짓지를 못하는 그 한계에 봉착합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공항을 또 다시 짓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뉴욕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른 공항을 3개 져갖고 대개 보면 3개까지 짓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3공항 체제를 많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우에 보면은 김해공항은 확정성에서는 사실상 제로입니다. 그리고 활주로가 지금 새로 짓는데도 전 세계 글로벌 트렌드가 항공기가 대형화되면서 4km 활주로를 씁니다. 3.2km 활주로는 옛날 아주 초창기 공항 그 항공산업의 발전을 전혀 감안하지 않는 활주로입니다. 그렇게 제한된 걸 가지고 그 앞으로 동남권 경제가 이거보다 훨씬 더 클 텐데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그 확장성의 문제를 감안할 때, 예, 저기 그 김해공항은 되게 어렵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일본은 원래 하네다 공항에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하네다 공항이 포화 상태가 있고 주민들의 반발이 있고 그러니까 그 커프타임, 소식 항공기가 밤중에 날지 못하는 시간을 정하고 새로운 공항을 내륙에다 나리타 공항을 굉장히 크게 줬습니다. 예. 그 나리타 공항 주변에 이제 한동안 쓰다가 나리타 공항 주변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나리타 공항을 확장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나리타 공항을 더 이상 성장시키지 못하니까 다시 하네다 공항으로 왔습니다. 왜 하네다 공항으로 왔냐? 바다 근처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로운 활주를 놓는데 훨씬 더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면 공항의 확장성, 그다음에 지역 경제, 공항의 확장성이라고 하는 거는 지역 경제가 앞으로 더 많은 항공화물을 취급할 수 있는 그리고 더 많은 여객을 취급할 수 있는 그런 경제 규모로 간다고 하면 확장성의 가능성이 높은 그 해변에 그러니까 그 바닷가에다가 짓는 게 글로벌 트렌드고요. 예. 그런 걸로 봤을 때 적어도 가덕도는 내륙의 어떤 입지보다 확장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 차장님 바로 말씀해 이제 주시겠습니다. 뭐 가덕도 신공항과 김해공항 확장의 어떤 찬반을 떠나서 일단 설득을 해내야 될 거 예,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죠? 차재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그 설득하는 논리가 되게 이제 근거가 치밀해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으로 화물이 다 간다. 그다음에 금융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가덕도 신공항을 제외하고 인천으로 보내는 건 정책의 문제지 신공항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국가가 인천으로 화물을 다 보내게끔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고 예. 근데 금융 같은 경우도 KLX도 내려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기능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융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건 신공항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정책적으로 그리고 이전의 정권들이 그리고 민주당 당에서 그런 정책을 추진을 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례를 들어서 이제 신공항을 가져오겠다는 근거를 든다면 정말 설득이 가능할까 대국민 아니 미흡해 보인다 이런 대한민국이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아까 부울경은 원한다 하셨지만 뭐 밀양이라든가 아니면 경북이라든가 이런 이제 정치적인 걸림돌이 역대 정권에서도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예.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 합의가 안 된다면 어느 정부에서 어느 정권에서도 가덕도로 신공항을 지정하기란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부시장님 말씀 듣고 예. 나서 그 정말 좋은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고요. 예, 두 분 말씀 명심하고 저희도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단계적으로 시민 설득을 위한 그걸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민 설득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부울경의 협력 체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산만으로 드러났을 경우에는 지역 이기주의라는 문제가 있고요. 예. 이거야말로 소위 말해서 수도권 중심주의자들의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저희를 비난하는 프레임이 되는 그렇죠. 것입니다. 네. 왜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에 가장 큰 논리는 왜 기존에 합의했던 걸 뒤집느냐, 왜 지역 갈등을 다시 부추기냐라는 예. 얘기가 되는 건데요. 이거야말로 저는 지역 이기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이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 시장님은 늘 말씀하시지만 왜 500km가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왜 현재 부울경은 왜 현재 이런 경제 규모를 맨날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느냐. 예. 그거를 갖다가 대표적으로 수도권 이기주의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 가덕도나 아니면 제3 그걸 떠나서 저는 적어도 부울경의 그 공항의 문제는 공항 화물을 처리할 수 있고 저는 뭐 김해공항도 필요하고 가덕도공항도 필요하고 궁극적으로 공항 하나 더 필요한 3공항 체제를 갖춰야 이 동남권, 남해안 경제권이 수도권하고 균형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는 특히 그 남북교류가 활성화돼서 북에 접근하는 게 현재 그 도로망이나 철도망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항공편이 하고 그 바닷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때 예. 더욱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교수님 예, 저는 좀 이게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 이제 오 시장님이 말씀하신 게 또 사실
그 비용적으로 따지자면은 김해 신공항 만드는 거나 가덕도 신공항만 똑같아. 왜 안 만드냐 그게. 당연히 논리적으로 말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보면 시민들은 그런 것들을 쉽게 이해를 잘 못해요. 어떻게 바닷가에 거기를 메워가지고 매립해서 신공항을 만드는데 돈이 적게 들까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편에서는 그 바다 메우는데 돈이 얼마 들지 정말 천문학적으로 알 수 없다라고 반대론자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들이 아직도 여전히 이 지역 사회 안에서도 횡행하고 있고 정치인들 일부 중 특히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정말 아주 그 정치적인 입지를 강하게 갖고 있는 야당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내부에 제가 볼 때는 단속들이 먼저 저는 선행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끌어나가기 굉장히 좀 쉽지 않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시장님 말씀도 그래서 지금 사실상 이거는 여야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에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제가 이런 말씀까지는 드리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인천공항을 많이 이용하시죠. 인천공항이 이제 대한항공하고 이렇게 주요 항공사가 이 터미널로 옮겨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터미널로 옮겨왔을 때 그게 이 터미널로 보이십니까? 신공항 같이 보이십니까? 근데 김해공항을 보십시오. 김해공항은 활주로 하나 3.2km짜리 놓는데 신공항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인천공항을 보면 제2터미널에 4km짜리에 어마어마한 초현대식 건물을 지어놓고 터미널 두 번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저희가 이 지역에서 이제 시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인천공항과 그 다음에 김해공항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런 차이점을 금방 이해하시지만 많은 시민들께서 그렇게 자주 이용하시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피부로 딱 못 느끼시는 그런 좀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 그 수도권 중심주의라고 하는 그거는 굉장히 언어 속에서도 그 잠재돼 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천문학적인 비용 드는 건 아니고요. 큰 차이 안 납니다. 무엇보다 공항은 뭐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다 국가의 거점 공항은 다 민자가 아닌 국비로 짓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여기에 투자를 해서 효율성이 있으면 투자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비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가 중앙 정부를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 인천공항 2터미널에 대해서 생각을 오래 안 해봤는데 그 김해신공항은 뭐 1.5터미널 뭐 이 정도밖에 되지 않겠다라는 이 터미널 가보면 슬퍼요. 제가 부산에 산다는 게 정말 슬프게 느껴집니다. 그게 그 터미널은 정말 장난 아니게 그건 터미널이 아니라 신공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부산 대개조 프로젝트가 나왔어요. 특히나 이제 가장 주목이 되는 게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인데 가장 최근 있었던 약간의 좀 부침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연말에 그 예비 타당성 용역비라고 해서 35억 원을 결국 따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예타 면제 사업 14개 정도를 지역에 내려주겠다 해서 부랴부랴 이제 부산시 차원에서는 이걸 예타 면제 사업으로 넣기 위해서 이게 국비 확보가 아니다라고 해서 좀 번복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죠. 이거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그 절차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시민 그 분들께서 과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시가 일부러 뭘 감추고 그러는 거는 절대 없습니다. 시가 하는 거는 가능한 하면 지역적으로 다른 지역에 그 반발을 사지 않으면서 부산에 더 많은 그 인프라 구축을 위한 그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따오는 그 전략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부산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부선 지하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에서 그동안 여기를 해주면 서울, 대구, 뭐 각각 대전 다들 하는데 왜 어떻게 해주냐 이런 그 논리의 그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법률적으로도 이렇게 지방 정부가 철도 이설에 대해서 요구를 한다고 할 때는 그 대신 그거는 더 각 지방 정부 자체 자금으로 해라라는 법조항까지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이거를 봉쇄하고 있는 이유가 있지만 저희 경우에는 그래도 부산의 이 원도심과 여기서는 이제 구도심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원도심을 갖다 발전시키는 전략에 가장 중요한 게
이 경부선에 대해서 4분 5열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 도시의 그 통합성을 저해하고 있는 경부선을 지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놓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그 국비 유치하는 과정 중에 적어도 그 중앙정부에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왜 이 사업을 못하게 하냐. 일단 이 사업을 사업 타당성 조사라도 해보자. 그랬더니 이제 그쪽에서는 그러면 그거는 부산시에서 해라. 근데 부산시가 그렇게 재정적 여력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국가 사업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부산시 혼자서 돈을 대고 하느냐. 이렇게 끝까지 설득한 과정에 이제 그 국비로다가 사상 아마 국비 역사상으로는 최대 규모의 사전 타당성 용역 그 비를 따낸 것입니다. 예. 이 용역을 이제 한 1년 정도 1년이나 2년 걸쳐 용역을 하겠죠. 용역해서 저는 그 확신하는데 부산의 그 도심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그다음에 예. 산업과 연관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충분히 경제성 있는 걸로 용역이 귀결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그때 이거는 뭐 예타가 필요하면 예타 아니면 민자가 필요하면 민자 뭐 관련되는 각종 검토를 하겠지만 저희는 이 철도와 관련해서는 그 국비 사업을 추진하려고 국비 그 유치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이제 예타 면제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거를 포함해서 만약에 이거를 예타 면제 사업으로 해주면 좋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뭐 제약이 있고 그러면 또 다른 것도 좀 해야 되니까요. 현재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부산과 그 부산 대개조와 관련해서는 각종 사업들이 검토되고 있고 중앙정부랑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다 보니까 예, 약간의 좀 엇박자가 있었다. 약간의 뭐 전략적인 그게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근데 이제 철도 지하를 요구하는 거는 저희들만 하는 거 있는 거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서울에 특히 많이 예, 집중되고 굉장히 있죠.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사실 국토교통부도 포함해서 기재부도 다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철회를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부산에 준다라고 했을 때 보나마나 이 신공항처럼 또 저기서도 여기서도 달라 저기서도 달라 하면서 아마 딴지를 넣을 가능성이 굉장히 맞습니다. 많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는 대책도 좀 필요하고 왜 부산이 그 부분에 선두에 시범 케이스로 서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한 논리 개발 와 그 설득이 저는 중요하다고 굉장히 좀 생각합니다. 중요한 부분이 예. 아닐까 하는 생각. 네, 양 소장님 말씀 듣고 부시장님 네. 의견 듣겠습니다. 그 이제 부산 대개조 프로젝트가 보면 대부분 이제 원도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철도 지하 같은 경우도 정말 어렵게 그리고 너무나 소원하던 사업이긴 한데 사실 좀 우려되는 것은 예산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과연 그 위를 어떻게 채울 것인지 사실 이제 시민사회단체 입장에서는 또 그냥 고층 건물이 들어서진 않을지 그리고 또 대개조 프로젝트 안에 보면 이제 통합개발이 이제 마스터 플랜이 완성되었다라고 이제 시장님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사실 이제 북항은 1단계와 나머지 2, 3, 4단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1단계는 벌써 끝났는데 그 1단계 주변에는 초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산역에서 보거나 아니면 심지어 고가도로, 삼복도로를 올라가더라도 바다가 안 보일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지금 저희가 놓이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정권은 아니지만 이전 정권 때 그 북한 통합 추진 개발할 때 전혀 부산시가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뭐 부산에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협의회를 통해서 해수부가 이 마스터 플랜을 완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여기에 BPA라든지 아니면 부산시의 해양수산 아니면 마이스 이런 쪽에서 결합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발표를 물론 이제 해수부에 의해서 부산 사람들로 구성된 협의회의 해수부에서 완료된 결정이지만 지금이라도 좀 부산시와 BPA가 적극적으로 좀 결합을 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감 부지도 뭐 문화재로 지정될 거고 그런 이제 좋은 소식도 있지만 네. 부산역 양 주변으로 해서 들어선 아파트들을 어떻게 좀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서 정말 공공성을 살릴 수 있는 북한 재개발이 될 것인지에 대한 좀 비전과 방향을 좀 부산시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북한의 오페라 하우스, 오픈 카지노, 포칼 리조트 이런 게 사실은 논란이 되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실 우한부두까지 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영도부터 해서. 그러면 그 부분에 어떻게 공공성을 확보하고 시민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100년의 먹거리가 된다라고 북한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럼 그 먹거리를 어떤 식으로 또 지금 해운대처럼 고층 아파트들로 채워서 먹거리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사랑과 문화와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어우러지는 예, 예. 정말 모든 분야에 활력이 넘치는 이런 곳으로 만들 것인지 저는 지금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개발의 방향도 굉장히 중요하다. 예. 뭐 시작은 굉장히 뭐 중요하다 하지만 이거 나중에 뭘 어떻게 세우는지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전에 나왔던 마스터 플랜도 어떻게 보면은 민간 사업자에게 굉장히 많은 특혜를 주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부산시가 좀 관리를 하고 검증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 지금 이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약간 개발 사업과는 동떨어지지만 예. 그 우리 저 양 처장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많은 정책을 발표하고 있고 하지만 만약에 그걸 갖다 가치 순위로다가 이렇게 순서를 매긴다고 하면 그러니까 제 1번째 사업은 걷기 편한 부산을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 중심이 되는 거고요. 경부선 지하 문제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게 도심에 사람이 걷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도심 공동화 현상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차량 위주의 그 통행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산은 제가 구체적인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한번 통계를 잡아보려고 생각했는데 저는 부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산 와갖고 느낀 것 중에 제일 크게 느끼는 게 부산은 전국 어디에 못지않은 횡단보도 무단횡단 차단 봉이 제일 많은 도시 아닌가 할 정도로 도시 전체가 상당히 많은 철조망 같은 망으로 쳐져 있습니다. 도로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횡단보도를 많이 설치하지 않으니까 무단횡단이 많고 그건 횡단보도를 많이 설치하지 않는 이유는 차량 스피드를 높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부산시에서 요번에 그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걷기 편한 부산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기존의 그 해변을 주변으로 걷는 갈매길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도심 중앙에 사람들이 우선되는 걷기 편한 걸 만들겠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북한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해수부의 일방적인 계획에 의해서 당분간 추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최근에 그 중앙정부의 국장, 해수부, 국토부, 철도시설 이설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북한 개발하는 해수부, 그다음에 부산시 이렇게 3자 간의 협의체를 하나 구성했고요. 실질적으로 북한과 관련돼서는 그런 행정 조직이 중앙정부에서 북한 개발 추진단이라는 게 생길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BPA하고 부산시하고도 그 협력을 좀 같이 증진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 또 하나의 중점 사항은 뭐냐면 그 해변 친수 공간은 공공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다. 이걸 갖다가 많은 소수의 사람들이 점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있고요. 이 논리는 그 해변의 고층 아파트에 대한 높이 제한, 고도 제한 역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동일한 그 논리가 시민공원 주변에 있는 고층 아파트에도 적용돼야 된다라고 강하게 믿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에 오래 사신 분들은 처음엔 다 이렇게 공공으로 시작했는데 LCT도 그렇고 롯데타운도 그렇고 다 이게 민간 사업자들이 다 배부르기 이런 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래 공공개발이 될까? 이번엔 한번 이렇게 뭐 자신 있게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저는 근데 부산 대개조의 관점에 조금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지 않냐. 결국은 고민을 좀 해보면은 부산 원도심에 왜 사람이 안 걸을까? 지금 뭐 예컨대 횡단보도가 너무 많고 육교도 많고 차량 속도도 빠르고 그래서 안 걷는가? 저는 그건 아니다.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부산에 서울의 중심 도시 도심 중심에 가면은 걷는 사람 많습니다. 그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걷는 거죠. 저는 그러면 그럴 이유 있게 만드는 건 뭐냐? 결국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코어라고 할 수 있는 먹거리들이 그 안에 있으면 걷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 대개조도 정말 것만 번지르르하게 뭐 철도 걷어내고 이런 어떤 하드웨어 중심의 대개조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저는 정말 그 사람들이 그럴 이유를 만들어주는 그런 중심을 만들어주는 대개조 이것도 좀 저는 고민을 좀
깊이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예. 않을까 아주 싶습니다. 좋은 포인트고 하여튼 잘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이 워낙 많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시간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유치를 좀 두 분께도 말씀을 발언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부시장님께만 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2014년에 저희가 한번 경험이 있는데 이걸 다시 개최를 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까지 초대하는 그런 뭐 그림들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셨는데 이게 지금 3파전이에요. 유치가 가능한가요? 뭐 일단은 저희 그 부산의 그 중앙정부 되게 특이한 게 그 균등 기회를 준다고 하면서 항상 부산을 차별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건데 이것도 이제 2014년 저희가 했으니까 다른 데 기회를 줘야 된다는 논리가 중앙정부 내에서 좀 횡행하고 있어서 아하. 예, 이제 쉽지는 않은 분위기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저희가 부산에 대한 이제 요번 그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는 그 아세안 정상회의의 의미도 있고요.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김정은 위원장을 초대하겠다 해서 평화적인 컨셉을 또 부각하는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그 북한에 그 시장님 가시고 저도 이제 곧바로 가고 그랬는데 그때 그 북한의 그 지도자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김영철 그 노동당 부위원장을 만나는데 예. 저한테 계속 부산에서 왔냐고 하면서 부산에 가보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남북교류 사업에 그 오히려 저희보다 여기 그 저희 언론들은 대개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 강원도나 경기도 같은 적경도시, 적경 지역이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북쪽에서 적경도시가 아닌 저희 쪽에 굉장히 그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도 있고 해서 한 아세안 정상회의를 이제 저희가 유치하려고 하는데 저희의 논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동안 이제 2014년에 한 아세안과 관련되는 교류, 서로 잘 알자라는 취지에 의해서 여기가 개최가 됐고요. 그런 산물로다가 아세안 문화원이 부산에 있습니다. 예. 제가 가봤는데 굉장히 그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신남방 정책의 중심인 부산이 앞으로 교류 사업이 아닌 이제 실질적인 한 단계 업그레이드 있는 사업을 하자. 그래서 부산을 중심으로 아세안 청년들이 와서 창업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창업타운도 조성하고 그다음에 아세안들이 다 관심 있어 하는 부산 영화, 거기에도 영화 관련되는 교류센터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 있는 한 단계 더 발전하는 한 아세안 관계를 여기서 연속적으로 해 나가야지 이걸 갖다가 무슨 사과 나눠주듯이 요번에 여기 주고 그다음에 저기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국가 정책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를 좀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해당 관계자분들이 오늘 방송 이 부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무리 발언을 좀 짧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워낙 뭐 말씀들이 많이 오고 가지고 양 차장님부터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그 이제 촛불 그리고 중앙정부에 이은 부산 지역의 정권 교체가 사실 시민사회단체로 봤을 때 정말 부산의 정권 교체가 될지 작년 한 해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부산에도 정권이 교체되었고 그런데 그 정권 교체의 의미가 당이 바뀐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부산에서도 드디어 변화와 개혁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산 시민들도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인사를 보거나 아니면 사업을 볼 때 여전히 이제 좀 사람 중심이거나 아니면 변화의 모습은 조금 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시간과 기회가 많이 있다라고 지금은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시장님과 부산시가 좀 정말 사람 냄새가 묻어나는 이런 인사 사업 그리고 기존의 좀 틀을 벗어나는 이런 사업과 조직 개편 인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차 교수님. 예, 이제 뭐 오거돈 시정이 출발한 지가 뭐 6개월 조금 넘었기 때문에 사실 오거돈 시정이 성공할 건가 실패할 건가를 속단하는 것은 저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 전체적인 걸 알 수 있는데 현재의 시작은 그닥 좋은 성적을 받고 있지 못한 듯합니다. 오거돈 시장님이 전체적인 광역시도지사
자동차 평가에서도 거의 꼴찌 수준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저는 반면교사 삼아서 정말 오거돈 시정하면 떠오르는 게 저는 뚝심이라고 보거든요. 사전 오기 뚝심. 그게 뭔가 느껴지는 오거돈표 시정, 이걸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건가를 저는 시장님이 좀 고민하시고 또 시민들도 좀 애정적인 눈으로 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쳐다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마무리 발언. 하여튼 뭐 그 지금 두 분 뭐 따끔한 지적가 아주 잘 명심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은 집을 지으려면 좋은 설계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두 분이 말씀하신 사람 중심의 부산 시정, 그리고 뭔가 다른 변화와 변혁, 그리고 새로운 부산에 대한 어떤 희망을 주는 그런 거에 대한 설계 과정이 어느 정도 잘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시민들은 이제 많이 바쁘십니다. 그래서 자꾸 설계가 돼 있는 상황에서 아직 벽돌도 잘 안 올려고 있는데 내 집은 어떻게 생겼냐고 자꾸 여쭤보시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씩 이제 저희가 집을 짓는 그 과정이 보이시면 이 새로운 변화된 시정에 나는 어떻게 달라지겠구나, 나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고 자영업자는 어떻게 달라지고 또 여기에 근무하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달라지구나 하는 그런 미래가 더 지금보다 긍정의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잘 자란 거 하는 것보다는 전체가 할 수 있는 큰 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어 표현에 밀물이 들어오면 작은 배든 큰 배든 모든 배가 뜬다라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시정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부산에 잘 살고 못 사시는 분들, 그리고 자영업자나 아니면 큰 회사를 하시는 분들, 모든 사람들이 부산 시정을 통해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느낌이 가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그래서 부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뜰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려고 노력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2018년에 시사 포커스 하면서 부산시정 얘기하면서 오거돈 시장님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선명성을 가지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2019년 시작하자 바람에 바로 그런 선명성과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오늘 자신감 있게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만 올 연말에 딱 하면 참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기대하는 만큼 잘 살펴보겠습니다. 시사 포커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